19번 아동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분류와 이목화가 가능하다.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자정체감이 획득된다. 정답은 모두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 인간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환경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참 말이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기란 말 아시죠? 그렇게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생각은 우리 행동과 태도를 많이 지배한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주관적 존재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주관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수동적 존재라는 거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이드하고 스키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관이 필요 없다. 모든 건 내가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 행동, 사고는 현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더라도 비 올 때 그 뉘앙스가 다르고 아침에 해 뜰 때, 노을질 때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참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인간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죠. 가령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발달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빠른다고 해서 영아기 때 있던 아이가 뭐 순식간에 장년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지 발달의 주요 개념.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혼돈하고 살아요. 인지, 인식, 의식. 이 세 개가 어떨 때는 의식 같고 인식 같고 인지 능력이라고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확실히 알아둡시다. 인지는 개인의 생각과 어떤 지식 같은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눈으로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뭐 사무실 들어갈 때 눈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런 것도 인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식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아 의식이 돌아오네요.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잘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이거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다. 인지, 인식, 의식. 자, 보존이 있거든요. 6살 아이에게, 6살 이하에 있는 애들한테는 긴 컵과 접시하고 물을 똑같은 양에다 부어놓으면 어떤 게 맞냐 그러면 긴 컵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6살 이상의 아이들한테는 동일한 물이 똑같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디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냐면 혹시 시간 될 때 유튜브에서 보존 개념으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 한 번만 딱 봐버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식, 일명 스키마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및 정치적인 틀. 말이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학문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자동차, 뭐 볼펜, 뭐 날아다니는 새, 송아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꾸 제가 보다 보니까 볼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차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알아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동화와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화란 게 뭐냐? 자동차면 자동차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럭도 있고 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양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갖다 동화라고 하고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조절이라고 그래요.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새가 있다. 그러면 모든 새는 날아가는 것은 모든 새다. 그럼 도식이고 거기서 독수리도 있고 솔개도 있고 참새도 있고 그 양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동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새 모양과 참새 뭐 먹이 같은 거, 생태계 같은 거 다 아는 것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해해야만이 평형화가 이루어진다 그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잣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소나무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조절이라고 하죠. 피아제 이론의 4단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감각운동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출생에서부터 2살까지거든요. 그때는 간단한 반사 반응을 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에 빨기, 쥐기, 때리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반사운동이죠. 바로.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하며 대상 영속성을 시작한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사물이 없지만 곧 돌아온다.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2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뭔가 가지기 위해서 기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있다. 그럼 엄마를 치우고 가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조작기 2세부터 7세까지죠. 상징놀이, 가상놀이를 시작합니다. 대상 영속성이 확립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 영속성이거든요. 대상 영속성은 여기는 시작이 감각운동의 시작이고 여기서는 대상 영속성이 확립된다. 그죠? 확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 한 대상만 보고 다른 부분을 상황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측면은 모두 무시하는 중심화 경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만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 입장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성 되돌아갈 수 있는 것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가역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시작하는 단계다. 우리 아까 앞서 시간에 그랬죠. 보존 개념은 6세 중심으로 하고 6세 이전과 6세 이후를 구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7살에서 12살 구체적 수준에서 논리적 수준으로 발달한다. 이제 구체적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 활동은 논리적이 되지만 눈에 보인 것만 있을 때만 가능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상황은 절대 못 얻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개념 획득하는 시기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긴 컵에다가 물이 있는 거하고 동일한 양의 물을 넣더라도 그 다음에 접시에 있는 거하고는 물이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 조작기하고 형식적 조작기를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유목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열화가 가능하다. 보존 개념이 획득하는 시기다. 자아중심에서 벗어나 탈중심화가 되는 거죠. 자아중심에서 벗어나 탈중심화가 되고 한 가지 변수에서 다양한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한다.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을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12살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지죠. 여기까지 성인 12살까지를 피아제는 딱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하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비슷한 얘기인데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합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는다. 예를 들면 서울 대전까지 가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KTX 타고 갈 건지, 고속버스 타고 갈 건지 여러 가지 문제집 해결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은 거의 이제 형식 조작에서 논문에서 많이 쓰는 틀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성. 추리의 출발점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온기에 있는 물을 다시 다른 쪽으로 부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전 단계 과정을 그릴 수 있다. 뭐 길쭉한 컵에서 이게 접시 같은 경우에서 옮겨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탈중심화. 자기 중심 경향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는 남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이 때 이제 인생에서 가장 이타적이 가장 강한 시기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라고 하죠. 이때가 탈중심화 시설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 외에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관점을 바로 비교하고 주목 가능하다. 그다음에 보존 개념.
물체의 모양이 바뀌어도 물리적 특성은 동일하다는 사실. 아까 비커에 말했죠? 그와 같은 얘기죠. 외향적 특성이 아닌 여러 각도의 관계에도 사물 인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목화. 물체를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열화. 사물의 증거하는 감소하는 걸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4개 막대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위적 추론, 공간적 추론, 수평적이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인과관계에서는 10살경에 전환적 추론, 이상화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한다.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친구 말 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존 개념. 여기서 보존 능력 결여라는 것은 뭐냐면, 외양, 외모, 이게 바뀌어도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6살 이전에는 이걸 이해가 되는데 6살 이해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4살, 5살 먹는 어린아이를 보고 어떤 게 물이 가장 많냐 그러면 그 아이는 이걸 가장 말할 거예요. 길쭉한 거. 이걸 가장 물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보존 개념이거든요. 근데 6살 넘어 6세 이상은 양이 똑같다고 판단하죠. 다음에 서열화. 서열화는 사물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뭐, 4개 막대를 크기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이죠. 이렇게 크기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이죠. 대상들은 크기, 무게, 부피 같은 한 가지 측면에서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서열화죠. 서열화, 크기 순서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유목화 현상. 유목화라는 것은 사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청소년기들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 청색 꽃하고 노란색 꽃하고 분류를 했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유목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 12세 이상. 추상적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 즉 소 읽고 외양 꽂힌다.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은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소를 읽고 외양권을 고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형식 조작기에 있는 아동은 그 속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이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형식 사고의 가설 연역적 사고. 연역이 뭐냐면,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가설적 상황. 만약에 뭔 것이라면 연역 사고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설을 세고 그 가설을 검증하여서 결론을 내린다. 주로 연역적 사고는 논문 쓴데 많이 대부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기납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사례를 드러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반면에 연역적 사고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것은 이제 일반 양적 논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기납적 사고라는 것은 주로 질적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작적 조합적 사고. 조합 사고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모든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이루는 사고다. 예를 들면 장롱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모든 장롱을 이렇게 꺼내야 되죠. 그러면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고 물건을 꺼내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에 회색 물감을 만들어라. 그러면 검정 물감도 들고 흰색 물감도 해가지고 섞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조합적 사고. 그러니까 서울 대전 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버스 타고 할 수 있고 KTX 타고 있고 여러 가지 결론 대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소년 사고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추상적 사고를 한다. 형식 사고죠. 그 다음에 가설 연역 사고를 한다. 체계적인 조합적 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피아제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 순서는 일정하다. 이것은 하여튼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인간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 순서는 일정하다. 하여튼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것은 많이 듣고 볼 거예요.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초경, 가슴, 발육, 음모, 겨드랑이, 채모 등의 순서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남성은 고환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음모 고환과 음경 확대, 겨드랑이, 채모, 수염 등의 순서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1차 성징은 성적 성숙의 생리적 징후로서 여성의 가슴의 발달과 남성의 넓은 어깨, 변성 근육 발달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 질, 남성의 고환, 음경 등의 생식을 위한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 여기서 정답은 여기 1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제2의 반항기, 그런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동기 성인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 발달의 특성, 키와 몸무게가 급격히 성장되고 내부기관도 발달한다. 이로 인해 입체 성장이 일어나고 남성, 여성으로 완성되어 간다. 주로 애들이 키 클 때 보면은 청소년기 때 푹푹 크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면 10cm가 컸다, 뭐 5cm 컸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뭐 신체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심리적 발달의 특징, 이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자신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저도 청소년기 지내봤지만 스스로 나는 못났다, 그런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그래서 반항기가 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거에 아마 청소년기 때 고유한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지나가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족 같은 데 보면은 제임스 딘이 엄청 반항기를 해가지고 아주 인력 스타가 되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 사회적 발달의 특징.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제2의 반항기다.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의 소속 욕구가 커진다. 특히 이 시기는 다른 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이때는 부모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뭐 따로 살아보려고 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성보다는 여학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4번, 자아중심적 사고의 특징. 이 시기는 마치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관중처럼 생각하고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저도 청소년기 지내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애 힘들도 많이 내보고, 뭐 서부영화 개척자 그런 분들 영화배우를 많이 흉내냈었죠. 5번, 정서 발달의 특징.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쉬운 시기이다. 우리 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친구란 영화에 보면 굉장히 감수성이지고 기분이나 충동적으로 뭐 그렇게 집단 폭행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도덕성 발달의 특징. 양심의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자, 1차 성징을 한번 볼까요? 남성, 고환, 음경, 음낭, 전립선이 발달하고, 전립선이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 기능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여성은 남소, 나팔관, 자궁 및 질이 발달합니다. 2차 성징에서는 남성이 몽정도 하고, 어깨가 넓어지고, 변성기가 오고, 근육이 발달되고, 채모, 털이 많이 생기죠. 여성은 가슴이 발달하고 초경을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2차 성징으로 월경 주기를 형성하고 자궁 내막의 증식하고 배란 촉진에 대한 호르몬입니다. 안드로겐은 남자의 생식의 상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호르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거스트의 청년기 발달 과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배우자 선택, 직장생활 선택, 경제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적응, 이건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의 6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거스트는 물리학자이자 교육학자 및 노학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비거스트는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주립대학의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비거스트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주 과업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걷기, 말하기, 배변 훈련. 참 배변 훈련은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반대성,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수용하고 신체적으로 성장 과업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직업 선택과 개인적 가치관 발견. 셋째, 읽기, 습득,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 사회 압력에 대응하는 힘 등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은 총 6단계로 나누는데요. 발달과업에서는 영아기 및 유아기 5세까지죠. 이 5세가 참 중요했던 거예요. 어느 학자들이 5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청년기는 13세에서 22세, 이거 22세인데 틀렸네. 빼먹었네. 22세부터 30세까지, 그 다음에 30세부터 55세,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 및 유아기에서 5살 때까지죠. 이때는 걸음마 배우기, 말 배우기, 배설, 성차 인식과 행동 양식 학습을 시작한다. 사회적, 물리적 현실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다. 부모, 형제, 자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선악을 구별하고 양심이 발달한다. 5살 때는 벌써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교육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신체적 경기, 그러니까 경기에 필요한 게임이랄지 그런 거에 비해서 신체 기능을 습득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발달시킨다. 친구 사귀를 배운다. 읽기, 쓰기, 세박이, 기초능력이 발달한다. 양심, 도덕적, 가치 척도를 발달시킨다. 인격적 독립을 성취시킨다. 사회적 집단과 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보면 대강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때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가 친구들을 좋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매우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청년기 13세에서 22세 이성 간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상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기 신체를 효과적으로 구사한다. 우리나라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군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요.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한다. 그렇죠? 이때는 부모의 관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선택한다. 이때 직업을 많이 선택하죠. 군대 갔다 오거나 갔다 온 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준비한다. 자아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이때는 30세까지죠. 이제 배우자를 선정해야죠. 결혼할 나이니까. 배우자와 동거 방식을 배운다. 아이 기르기를 배운다. 가정관리를 배운다. 직업 적응한다. 이미 이때는 군대를 갔다 오고 거의 성인 초기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직업 적응도 배우고 직장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적합한 사회다 집단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중년기 50세까지 55세. 중년기 전문가 누군지 아십니까? 칼 융이에요. 자, 경제적 표준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성인다운 여가 생활한다. 일단은 여가 생활이 좀 필요하겠죠.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배우자 건전한 관계를 갖는다.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한다. 중년기에 되면 신체도 적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청각도 많이, 모든 신체가 변화가 다 와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또 이때 당시에는 연로한 부모에 대해서 적응해야 한다. 연로한 부모님도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년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약해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한다. 당연히 20대 청년 같지는 않죠. 은퇴와 수익 감소에 적응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배우자 사명을 경험한다.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사회적 시민적 책임을 갖는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접근한다. 이 노년기에서는 사고라고 하잖아요. 사고, 고독, 그런 식으로.
이상으로 합의 이것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혼은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고 한다. 혼은 누구냐면 커틀이라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천적인 것인데요. 타고난 거예요. 뭐 기억력이랄지 뭐 등등등. 근데 그것은 유동적 지능은 10살 때 최절정을 달했다가 점점 감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지능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밤대로 돼 있잖아요. 중년기에서는 유동적 지능이 감소하는 반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점점 증가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레빈스는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 탐구,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선택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엄청 말이 어렵죠.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굴드는 46세 이후에 그릇된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했다. 굴드는 핵심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에릭슨은 생산성 대 진체성 이렇게 시기가 맞고요. 융은 중년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융의 대표적인 말은 뭐냐면 중년의 위기. 그런 말이 유명합니다. 자, 카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는 건 선천성인 거, 타고난 거거든요. 개인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될 수 있는 일반적 정신 능력. 좀 어렵죠? 그러니까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고난 기억력, 뭐 지능 그런 거죠. 그다음 결정적 지능. 이것은 뭐 어떤 두 개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내는 지능이죠. 그래서 특수한 분야에서 습득한 지각, 기술, 관련성 종합으로서 교육, 경험, 환경 등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결정적 지능은 나이가 먹으면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동성 지능은 10세 때, 10세 때 최절정을 이뤘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감소되는 것이죠. 자, 유동성 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으로 주로 기억력을 상기시킨다. 기억력은 10대 최고 절정을 이루고 이후에 점점 쇠퇴해진다. 유동성 지능을 에너지 기능이라고 하고, 에너지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기능, 지각, 파지, 표현, 신체적 능력을 말한다. 에너지 기능은 개인치 않은 유전적으로 되지만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뭐 대뇌 손상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 아까 말했죠. 결정적 지능에서는 결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두 개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후천적 노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지능은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능력이고 총체적이다. 즉 어디서 배우냐? 가정, 학교, 사회환경, 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결정적 지능은 넓은 지식, 세련된 교양, 경험, 문화 등에서 전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연령, 교육 수준과는 정책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나이가 많이 많을수록 지혜가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혜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령과 교육 수준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번 노년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리로는 노인의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퇴하기 전과 은퇴 후는 많은 분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활동 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건전한 노인 생활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릭슨은 노년기 발달을 관련 자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드릴게요. 키블로로스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폐계 발달 과학은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했는데 이거 노년기를 갖다 3단계로 구분했고 중년기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학자별로 논형의 발달 과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에릭슨, 팩, 하비거스트, 클라크 앤더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통합성은 일서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수용하며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성직자들을 보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들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낼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를 다 토해내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자아통합성, 인생에서 경험했던 여러 일을 전체의 삶 속에 통합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뭐 웰빙 다이든가 그게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팩의 노년기 발달 이르러오면 인생 후반기를 중년기를 4단계로 나눴고 노년기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앞 문제에서는 4단계하고 3단계를 빼버렸죠. 그래서 그 틀렸던 얘기죠. 그래서 직업 역할의 몰두에서는 자기 분화와 자기 역할을 몰두, 그 다음에 신체 몰두에서는 신체 초월과 자기 몰두를 해서 자기 초월로 간다고 합니다. 자, 키블러로서의 인정 5단계. 1단계는 부정,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분노, 그 다음에 그 죽음과 타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용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키블러로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4번 브롬펜 브랜드의 거시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족 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이다. 이건 미시체계에 해당되고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 특히 문학 요인에 형성되는 수정을 갖고 있다. 이건 거시체계에 해당됩니다. 이웃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은 미시체계. 그 다음에 가족, 개인, 여기까지는 미시체계가 되고, 이 문화라는 것은 거시체계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미시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일방적인 미시체.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거시체계에 관련된 미시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체계, 인간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가정, 친구, 이웃, 학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와 상호작용이 된다. 이게 2개 이상, 미시체계 2개 이상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로라는 미시체계하고 빰하고 미시체계, 그래서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미시체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외체계, 개인에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환경, 사회 환경. 이게 쉽게 말해서 부모가 개인한테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외적 환경에 의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 다시 말해서 부모의 직장 이동이랄지 그런 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체적인 환경이 다 변해버린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직장에 옮기는 바람에 제 삶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왔었죠. 그런 것을 외체계라고 합니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라는 것은 뭐죠? 자연의 반대가 뭐죠? 문화라고 해요. 문화. 그러면 자연, 돌, 바람, 구름 위에는 모든 것이 다 문화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체계라는 것은 역사적 환경의 변화의 결과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것도 왜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했지 쌤이라고 한 거죠.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시간체계라고 합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볼까요? 시간체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거시체계는 문화. 외체계는 부모의 직장 이동이나 가족 그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외체계는 지역사회하고 거시계하고 걸쳐져 있는 거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 예, 가족하고 학교, 또 가족하고 또래, 유치원과 이웃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중간체계고, 미시체계는 이 어린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또래, 이웃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외체계에는 매스미디어, 사회복 서비스, 법적 서비스 그런 것이 많죠.
이거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미시체계에서는 이 어린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라는 얘기죠. 그럼 중간층에는 학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교회 있고, 뭐 또래 관계. 그 다음에, 외책에는 확대 가족, 뭐 가족의 친구, 뭐 이웃, 무슨 법률 서비스, 교회 뭐, 과학 지역사회 보건 뭐 그런 거 있고요. 외책, 확대 가족, 외책에는 아까 말했죠. 자기한테, 개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거시책이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 전체, 문화, 이게 모든 걸 포함한 거죠. 아까 말했지만, 문화라는 건 뭐죠? 자연의 반대죠. 자연은 뭐냐? 바람, 구름, 그런 것 아니고는 전부 다 문화가 되죠. 시간체계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뭐, 선생님은 쌤이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언어만 변한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변했잖아요. 자, 이래서 24번의 브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아기의 주 양육자와 안정된 정서는 신뢰관계로 쌓는다.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죠. 또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된다. 맞습니다. 3 내지 6세 사물을 정신이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며 가장놀이를 즐기며 이는 사회 정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7살에서 12살 또래 친구, 이때 초등학교 시절이죠.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 및 사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도단기라고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 독립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65세 이상은 65세 노년기는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 심리적 위기를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 사고가 있죠. 질병,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이번 마지막에 2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